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점령당하다시피 한 세계. 엎친 데 덮친다고 기후변화로 인한 무시무시한 환경의 공격이 이어져 감당 못할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협력밖에 없습니다. 힘을 합쳐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남북 등 세계 곳곳은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고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 등 서로 해치고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발간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경로 내용 중에 북한 김정은이 자신도 세 자녀의 아버지라면서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이 관심을 끕니다. 그 말이 진심이길,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사람들, 정파적 이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협력보다 분쟁과 분열로 소화적 이익만을 탐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덜 위험한 세상을 물려주고 지구의 멸망을 막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스팅의 러시안즈입니다. There's a growing feeling of hysteria, conditioned to respond to all the threats and the rhetorical speeches of the Soviets. Mr. Khrushchev said we will. 스팅이 부르는 러시안스 듣고 오셨습니다. 사회적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자선도 많이 하는 멋진 가수 스팅이 불렀고요. 냉전 시대의 레이건이나 후르시초프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호언장담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념보다는 인간이라는 동질성,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동질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노래였습니다. 394 하나님, BTS 대신 표TS 들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표정 요즘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 얘기를 하실지. 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라든지 또는 환경의 변화, 여기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좀 호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가슴도 많이 아팠고요. 네, 편집장 대 편집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1일 1킥 잊지 마세요. 국내 최고 주간지들의 표지기사 맞대결. 편집장 대 편집장. 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에서만 편집장 역할을 하시는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월요일 날은 요 바로 전 코너가 여야 국회의원 한 분씩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데요. 그 코너는 제가 아무리 차분하게 평화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아주 불꽃 튀는 그런 격전이 벌어지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아무리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평화롭게 데이트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참 제가 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월요일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차가웠다 뜨거웠다. 그러니까 지난번 유튜브 댓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를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왜 두 분 평화롭게 얘기 잘하시는데 자꾸 싸움 붙이냐고 그런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국회가 좀 저희의 모습을 네. 배워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은주 편집장님 이번 주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한 줄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학교 결석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해롭다. 이 유튜브로는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네네네. 두 아이의 너무 제가 이 사진 보자마자 이건 무슨 정말 얘기를 아는 하는지, 사람.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다가 알 수 있는. 바로 나오죠. 네네. 네. 예, 지난주에 정은주 편집장이 시사인 커버 스토리 듣고 나서 코로나19 이후 학교 얘기에 아이들 목소리가 빠진 게 아쉽다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그러자 김현희 기자는 아니다. 통계나 분석뿐만 아니라 아이들 목소리도 반영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에는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네. 그 시사인의 지난주 문제제기하고 같은 맥락에 있고요. 저희도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학생들, 학부모, 교수 한 26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학생의 하루를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는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아침은 되게 여유로운 거죠. 근데 수업이 시작되면 이제 수업은 그냥 흘려보내는 온라인 거예요. 수업? 네, 온라인 수업이죠. 이제 그냥 흘려보내고 학교를 접속하는 거죠. 접속만 하고 네, 예. 학교에 접속만 하고 그래서 휴대전화로 주로 다 수업을 보고 누워 있거나 잠을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동영상 수업이라는 게 진도를 빼는데 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루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시사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중위권 학생들이 무너지고 성적이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나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들을 친구들을 만나면서 속매기도 하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쟤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의 병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나 그 심각하게 외로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상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짜 몸이 12개라고 모자라다. 너무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좀 전에 이제 그 중위권 위와 아래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시사인에서도 이 학습 격차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6명의 학생, 학부모, 교수들이 합쳐서 저희가 하는 26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10명 정도. 10명 정도. 네, 10명 정도를 그런 그 소득 격차별로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하셨겠죠?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드러났는데, 그러니까는 원격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교사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위권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편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위권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돌봐주실 시간도 많이 부족하실 테고. 그렇죠. 대부분 다 맞벌이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도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신 김현희 명예 편집장님, 한겨레 21의 표지 스토리에 대한 날카롭고 공격적인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쉬움보다는 사실 반가움이 컸던 게 저희 지난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교육 문제를 다루었는데 거기서 경기도 교육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그 출처를 밝히시고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등교하지 않은 평일에 점심을 먹는 학생 수가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층 학생인 경우 뭐 70% 가까이 됐는데 하층인 경우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기사가 좋은 정보를 제공했구나 싶고 또 지난주 시사인과 이번 주 한겨레 21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를 돕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내용의 반복이라거나 뭐 우리가 했는데 왜 또 이걸 또 했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요? 분명히 좀 더 입체적으로 현상을 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네, 아무래도 시사인에서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갖고 저희는 통계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아. 약간 두 개가 보완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접근 네. 방법이 참 그 질적 양적인 접근이 네,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통계적인 접근 방법과 질적 방법이니까요. 네.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참 다양할 텐데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에서 이런 다른 나라의 경우 뭐 실험 이런 것들도 많이 커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더 담아봤는데요. 이제 네. 빈부격차가 이제 교육 격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니세프 보고서를 보면은 그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 아이들이 전 세계의 90%가 된다는 거예요. 190개국에 15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온라인 원격 수업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교나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기기 자체가 없어서. 네. 있다고 해도 이제 집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노동을 해야 한다. 아니면 집안에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엔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뭐 조혼, 강제교육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저희가 조금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이제 핀란드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교육하면 또 핀란드니까요. 모범 사례로 늘 거론되죠.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핀란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고문을 받아봤는데 이제 획일적인 동영상 강의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아예? 네. 그러니까 교사와 학교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맡겨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대요.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화 시리즈를 보도록 해서 그것을 작품 분석을 해와라. 네, 예를 들면 가정경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리를 하고 주방 청소를 한 다음에 인증사실 보내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재미를 느끼 재밌게 집 안에서 직접 해보고 뭐 이런 거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숙제들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번 우리도 이제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제 핀란드도 추경을 했는데 그때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돈을 많이 넣어줬던 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한 그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 되게 유명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부럽네요. 우리도 추경을 하긴 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의 새 판짜는 실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내용 중에?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 얘기만 하면 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교사들께서는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저희가 또 받았어요. 이제 이분은 김선희 선생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신데. 김선희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원격 수업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나 교육 철학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아이들하고 부모님한테 보내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개별 상담을 하시고요. 그래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외롭구나를 깨달아서 수업 제목으로 이럴 땐 이런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 각자가 나는 이럴 때 이런 음악을 들어요. 왜 이때 이런 음악이 생각났어요를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수영장 가고 싶은데 수영장을 못 가서 너무 우울해서 이런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못 보았지만 친구들이 서로가 다 있다, 서로가 비슷하다는 걸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교육은 오히려 그 대면 교육보다 더 나은 점도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문자나 채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음악 수업 저도 기억나는 게 뭐 보리수라든지 같은 가곡을 같이 부르는 시간이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얘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상황에 공교육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한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김현희 편집장님. 네, 진행자께서도 친숙한 분일 텐데요. 30년 넘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정계 은퇴하셨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정치팀장 송관일 기자가 인터뷰했고요. 140분간 진보 정치 거목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커버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그런데
아니 인터뷰 거의 안 하시는 분이고 언론에 대단히 그 찬바람이 쌩 부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의 뭐 단독이네요, 시사인이. 맞습니다. 네. 딱 하나만 물어보겠다라고 요청을 넣어서 성사된 인터뷰인데요. 딱 하나 물어보겠다. 네. 그 딱 하나의 질문이란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20년 집권론입니다. 아하. 그 이해찬 전 대표가 2018년 8월 당대표가 되었던 정당대회부터 줄기차게 더불어민주당이 20년간 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도발적이고 또 좀 독단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일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뭘 하려고 20년 집권을 말하는지 깊이 있게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 깊이 있는 내용 상당히 많아서 다 지금 들을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럼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면은 20년 집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 질문에 이해찬 전 대표는 다소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수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아하. 그래서 개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집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 대선부터 올해 총선까지 사실 보수 정당인 지금의 국민의당이 내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세력이 너무 세다. 이게 무슨 말일지. 이해찬 전 대표는 제도 정치권 딱 한 군데만 보수가 약하고 정치, 금융, 언론 이데올로기, 검찰 등 사회 모든 영역을 보수가 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투표나 직선제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갖춰졌지만 투명성이 보장되고 또 참여의 공간이 열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향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 전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네네. 언론이나 뭐 재벌이나 금융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권력은 보수가 쥐고 있다. 종교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정은주 편집장님이 보신 이번 주 시사인의 단독 인터뷰 커버 스토리 어떻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만약에 제가 인터뷰를 한 사람이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네. 하나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보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효율, 선택과 집중, 상명하복, 권위주의로 작동하는 의사구조 그 자체를 보수라고 했는데 이 말에 그럼 민주당은 아니냐? 아하. 라고 물어보고 싶었고요. 아하,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보수라는 것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줄담배를 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무실 이런 거 봤을 때 실내일 것 같거든요. 실내에서 줄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딜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공 건물이나 뭐 식당 등은 다 금연구역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그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창문을 여는 걸 보고 습관처럼 피던 줄담배를 딱 끊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 저도 담배를 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라 싶긴 했는데 요 얘기까지 해드려야지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줄담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취재하던 기자가 이렇게 창문을 여는 것을 보고 상대방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구나, 간접훈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끊으셨다 이런 거잖아요. 한겨레 21은 그럼 이해찬 대표를 인터뷰하겠다 이런 계획은 수립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편집장님 생각에서는 별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왜죠? 이해찬 대표 물론 말씀 같은 것도 되게 물론 많이 들 것도 많고 근데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워낙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해봐야 거절당할 것 같고 한겨레 21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시도를 안 해봤네요. 그리고 워낙 또 청간윤 기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또 청간윤 기자가 이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또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사인 커버 스토리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제가 특히 눈여겨본 게 김현희 기자가 직접 쓴 기사예요. 의사 파업 이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 기사 쓰셨는데 우리나라는 왜 의사의 수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를 얼마만큼 길러낼지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분야가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영역이라서 그런 건데 네. 단순히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엉터리 시술을 한다거나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의 수준을 보장하고 의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사를 얼마나 공급할지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 현대사회의 정부라면은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고 정책 조획으로 그에 맞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S 국가보건시스템에 의해서 아예 국가 전체 의료를 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완전히 이제 사적인 의료 시장 시스템이고. 네, 그런 미국일지라도 의대 정원을 사실 맘대로 대학에서 정하지는 않거든요. 예, 정책적으로 사실 정부에서 그 총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정부와 의사들 간에 또는 의료계 간에 막 갈등이 생긴 것이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 의대를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혹은 특히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방과 뭐 일명 기피과라고 불리는 일부 전공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대한의사협회나 정부 양쪽에서 모두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판단이 갈리는 거죠. 정부에서는 의사 수 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의사 수가 아니라 분포가 불균등한 거다. 지방이라든지 기피과에 의사가 가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공공의대 등을 통해서 인력을 더 양성을 하고 이들에게 대신 10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의사들은 뭐 그것은 근본적인 방식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김현희 기자가 그 살펴본 내용, 그러니까 한국 의료계의 뒤틀린 지형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쓰셨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 가지 처방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게 의료라는 게 일종의 생태계처럼 되게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새로 배출한 의사들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물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하나만으로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한국 의료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실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져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아니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2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줄일 수 있고 지역에 또 의사들이 갈 곳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현재 의료 시장에서 2차 의료기관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빈 곳으로 남아있는 이 2차 의료기관 역할을 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채워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실 공공병원이 더 내실을 갖춰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려면은 사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의료기관의 확충, 특히 이제 그 지방 공공의료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그 대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은지 편집장께서 보신 이번 그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의 의료계에 대한 진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이 배워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깊이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어쨌든 봉합을 하고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집중을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의료계, 한국 의료계 전체에 대한 좀 진단과 고민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네, 분명히 다시 우리가 받아들 질문이니까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좋은 장을 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이 열렸다. 454 하나님, 오늘도 평화로운 편집장 대 편집장, 다음 주 기사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언젠가는 제가 두 분 평화롭지 않게 싸우시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5.9 MBC 라디오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K방역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원동력이고요. 여기에 더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고 있는 숨은 공로자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숨은 영웅들, 오늘부터 이 시간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볼 주인공은 인천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이정우 기사입니다. 이정우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역 택시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드는데요. 네네. 도대체 방역 택시가 무엇인지, 일반 택시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방역 택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비말 방지를 위해서 비닐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한 차량을 일컬어서 방역 택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가 비말이 서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닐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뭐 검사받기 전까지는 다들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타신 분이 내리신 다음에 소독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인천공항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네. 대기 장소 내에 이제 그러니까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네. 그 기계로 이제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간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수통에다가 그 소독약을 이렇게 보충을 하고 다니다가 네. 그 승객들이 타고 내리시기 전후에 이렇게 좀 분무기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통에 소독약 넣으시고 그 위에 분무기를 이렇게 다르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막 뿌리는 그 분무 소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방역 택시의 이동 경로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네. 외국에 다녀온 후에 인천공항에서 이정우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방역 택시를 탔다. 네네. 그러면 외국에서 오면은 14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예. 제가 그냥 바로 격리 장소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보건소 선별 주소가 많이 이렇게 좀 틀린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가셔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자가격리 중도를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고요. 예. 네, 그 시간이 안 될 때는 이제 3일 이내에 그 자차로 이동을 하셔갖고 이렇게 검진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예. 네, 자차로 이동을 못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그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나 아니면 119 구급대 차량이 또 이렇게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충청남도 보령시 같은 경우는 그 입국자가 오시면 그 검진 받고 그 성주산 자연휴양림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무조건 자가격리 14일을 거기서 먼저 시키십니다. 거기서요. 그 격리 수용 시설이군요. 숙소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령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해진 데서 자가격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시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모든 택시가 다 방역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역 택시 기사가 되시는 거죠? 일단 방역 택시는 이제 시에서 처음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몇 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이제 방역 택시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100대를 선정을 했는데 인원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그 100대가 초과되는 그 방역 택시들은 자기가 자리로 해서 방역 시설을 갖추고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그 방역 그 장비를 잘 갖췄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방역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아무리 방역 택시라 뭐 승객석과 차단도 하시고 소독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택시 안에 오래 계시다 보면 감염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승객 중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방역 택시 기사분들 중에 혹시라도 확진 판정 받으시고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택시 기사가 직접적으로 확진자로 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모신 승객분들 중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오면은 그 연락 받고 저희들도 보건소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고요. 네.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동을 못 합니다. 네, 그러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 동료 중에 한 분은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그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고요. 14일 동안 또 자가격리를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성 나오셨고요. 예. 그 기사는 음성이 나왔고요. 네네.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귀찮은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감염 걱정 말고 또 다른 어떤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제일 힘드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이동을 할 때 네. 그 일반 휴게소 같은 데를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반 승객들이나 아니면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동선이 겹치게 되면 네, 그렇겠죠. 좀 불안한 게 있어갖고 그 목적지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러시겠네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기사님.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서로 조심하시고 그리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님 항상 건강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기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방역의 숨은 공로자들 제1탄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 이정우 기사님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BTS와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BTS 대신 표TS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햇살이십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Forever you'll stay in my heart. 부풀어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금융위원 6명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처음에 통응이와 가장 친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를 가르치고 일어섰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고 심지어 그녀가 호이의 신선한 밀크티를 사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쫓아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을 불렀지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후발자가 왜 승리했는가? 먼저 온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고 그걸 알면서 그녀 앞에서 울었다. 그녀를 조금 더 감싸십시오. 어쩌면 몇 라운드 더 버틸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외모와 붉은 눈을 보면 누구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술에 취해 흐릿한 눈빛은 겁쟁이라도 용감하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 키스를 하고 떠나는 순간 포아이즈가 만났다. 그 사람 목소리가 멍청해. 짧은. 뭐 하세요? 뒤돌아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떠날 목도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 영혼은 룩탄빈에게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결과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싶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빠르게 룩탄빈에 들어섰습니다. 혼인 등록. 통 NHI와 장래매 결혼식 전에는 결혼식까지 결혼증명서를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수락하고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표현.
자부심, 눈썹 열기, 얼굴 열기. 정말 내 영혼이 천국으로 날아가고 싶게 만드는군요. 기세가 오르는 순간 나는 즉시 앞으로 돌진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넨 K. 나는 상남을 유혹하여 바람 피우게 할 여자를 주선하고 찾을 것이다. 그 당시 그는 매우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룩탄빈과 함께 외로운 순간을 이용하여 미용실에 몰래 들어갔으니